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와 함께 콩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앱을 켜시고 KBS 라디오 화면에 캠코더 모양의 버튼을 누르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첫 코너 뉴스픽으로 어김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이 비슷한 색깔 화사한데.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금 남북에 관한 소식인데요. 남북 관계. 지금 13개월 만에 복원이 됐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 북한이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좀 밝은 소식이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 7월 27일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주년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굉장히 큰 소식이 있었죠. 어제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이 됐습니다. 네. 어제 오전, 오후 한 차례씩 서해의 군 통신선,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를 통해 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네. 앞으로도 매일 오전, 오후 정기 통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다만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기술적 문제로 아직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네. 지금 남북 대화 채널이 계속 복원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 채널들이 다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제 남북 통신 연락선이 남북 관계에 따라서 끊겼다 복원됐다는 그렇죠. 역사가 있었는데 최근 예. 상황 살펴보면요. 지난해 6월 일부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었는데 북한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통신 연락선을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뭐 폭파가 되면서 했었죠.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다라는 네. 해석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배경에 대해서 청와대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4월부터 친서를 교환하면서 소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남북 간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복원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대화 채널에 대해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이 북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조선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이 매우 유사한데 남북 정상이 화해를 도모하는 큰 걸음을 내리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통신 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 개선, 발전에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환영한다 예.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구애가 아닌 소통의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이제 미국의 입장도 전해지고 있는데 미국도 네.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각국의 반응을 지금 얘기를 해 주셨는데, 북한이 먼저 손을 내민 배경에 좀 더 깊은 해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또 남북 관계는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북미 대화로 과연 이어질 것인가, 여러 가지 관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전지현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죠. 예, 그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 대통령이랑 4월부터 국무위원장이랑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예. 형식적인 이유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먼저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거는 코로나 방역 상황이라든지 뭐 경제난 그다음에 바이든 행정부 이후에 새로운 판을 짜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남북관계 개선의 청신호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고 북미 대화까지는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봐요. 이게 네. 왜냐하면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하노이 회담 왜 결렬됐는데요? 그 영변정도 핵시설 폐기하는 거하고 북한 제재 푸는 거하고 딜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계산이 북한이 지금은 달라졌을까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왔던 행태를 보면은 다소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의 테이블에 끌어안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내놓은 어떤 논평 같은 거를 보면은 네. 오히려 테이블에 앉히는 것조차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떤 당장의 청신호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대북 관계를 그런 조율하는 큰 틀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번 남북 연락 채널이 13개월 만에 복원됐다. 이것만 가지고 기대를 갖기에는 다소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청신호다라는 분석이시고 어떻게 보세요, 전 교수께서? 저는 좀 다르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사실 정세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강경하다는 입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입장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혀본다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양국 간의 공감대가 확인이 됐었고 중요한 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에 방한을 했어요. 네. 며칠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된 것이 과연 미국과의 조율이 없이 된 것일까? 조율이 되었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하에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게 남북 정상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도 일정 부분 조율이 이루어져서 이런 조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좀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이 시기에 항상 대통령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내거든요. 네. 역대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뭐 국제사회나 이런 부분도 좀 어떤 제재 분야가 아닌 인도 분야에서 그렇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통일부 장관의 메시지를 보니까 개성공단 문제에 있어서도 노력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당장은 아니지만 이 두 문제를 가지고 좀 이 물꼬를 트는데 다시 한번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시죠? 뭐 전제를. 협의하고 정상회담 하는 거는 이전에도 계속 되풀이가 됐던 거고 네. 이 문제에서의 본질은 그 핵 폐기에 관한 북한의 계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는 외교를 보면은 인간관계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황혼이혼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은 참고 또 참았는데 안 돼서 이혼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그때 차라리 얘기를 해버리고 남편을 다루는 어떤 그 방향을 바꿨으면은 이렇게까지 혼인관계가 파탄이 됐을까 항상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북관계 개선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 대비책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소떼 끌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 식의 그런 남북관계하고 지금하고는 또 달라진 게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북한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핵 보유국으로서의 어떤 사실상의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접근 방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달래가지고 대화 이끌어내고 또 토라지고 또 깨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 쳇바퀴 돌듯이 한 자리에서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저는 네. 조금 다른데 남북관계를 비유할 때 쳇바퀴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계에 제가 비유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장 강조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남북관계가 계속 원점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조금씩 바뀌어 왔어요.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했던 일도 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렇죠. 국제행사에 북한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한반도가 더 이상 분쟁으로 인해서 불안한 지역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또 전 세계적으로 네.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접촉하고 신뢰를 확인하는 계기가 쌓여가면서 저는 대화 채널도 복원이 되고 그렇죠. 서로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면 가장 우려하는 돌발적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충돌의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의해서 좀 협력이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데요. 아직까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코로나19 보건 협력이라던가 예. 비대면 정상회담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지만 뭐 앞으로는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하기 있겠죠. 어려운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건의료 협력이라던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던가 이렇게 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조금씩 물꼬가 트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평창올림픽이라든지 그런 협력하는 거 중요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됐는데 그때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 팀이었느냐 남북 단일팀 구성한다고 네, 하니까 또 2030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과거에 보던 어떤 당위적인 통일론적 관점이랑 지금 세대는 또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통일이 돼야 한다는 물론 원론적인 입장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을 어떻게 폐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과 한미일 간의 외교적인 공조는 어떻게 이루어내야 되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빚어질 수 있는 남남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게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남측에서 생기는 의견 분열을 어떻게 수렴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박수현 수석이 최근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만약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다시 열린다면 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 또 지금 진보정당에서도 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모여서 그렇다면 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좀 논의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을 해보자면 최근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상임위원장 재분배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어요. 네. 저는 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여당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을 일부분 들어줌으로써 향후 중요한 이제에 있어서 야당도 좀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남북의 소통의 시작이 또 다른 연결로 희망적인 것으로 결과들로 좀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의 상담사들이 지금 직고용을 요구하면서 이제 최근 파업에 들어갔고요. 노조 간부는 지금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인지 직고용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또 무엇인지 좀 내용을 들여다보고 싶네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면 예. 이게 올해 초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온 문제예요. 근데 네. 건강보험공단에 우리가 문의할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될지 그렇죠. 아니면 건강검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어떻게 할지 문의를 할 때 고객센터로 걸잖아요. 그럼 네. 여기 이제 1,600명 정도의 상담 직원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외주업체 소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노조에서 이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고용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 요구를 왜 하는지를 들여다봤더니 일단은 업무의 효율성이랍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는 보통 이게 노인분들이 많이 이렇게 전화로 직접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인터넷을 검색해가지고 좀, 찾잖아요. 찾기가 쉬우시죠. 예. 물어보는데 예. 지금 그 공단에서 용역업체의 평가를 자기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고 양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는지 이런 그 수치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뭐 2분 30초로 전화를 끊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양질의 상담을 해줄 수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도 보험료를 잘 몰라서 더 낼 수도 있고 아니면 2번, 3번 걸어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거고 예. 용역업체가 이런 상담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는 직원 교육도 뭐 떨어진다. 질적으로 직원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업무의 공공성인데 뭐냐면은 건강보험 업무는 공공적인 영역인데 네. 이렇게 민간 업체에서 전담을 해서 상담을 해주다 보면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기업에 관련해가지고는 관련해서 이 간접고용 외주업체에다 맡기는 그렇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보니까는 네네. 이 비정규직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의 뭐 80% 90% 가까이에 이른다는 대부분이? 겁니다. 예,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하는데 왜 예. 그러는지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뭐냐면은 예. 경영 환경 뭐 인건비 이런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은 외주업체에다 주면은 이걸 사업비로 책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정해서 이렇게 할당돼 있는데 인건비가 그거를 너무 가지고 커지지 않게. 네,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외주업체에 주는 방식을 취하는 거고 네. 또 이거를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평가를 할 때 보면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이거에 중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손쉽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인건비, 복리, 후생 분야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제가 아까 이유를 말씀드릴 때 업무의 효율성, 업무의 공공성 이런 예. 것들을 들고 있다, 노조에서 들고 있다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상담을 그 질적으로 잘 못해가지고는 직고용을 해달라는 건데 그럼 이거는 어떤 본사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교육을 강화하면 되는 건데 이게 상담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하고 지금 외주업체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하고 이게 인간관계로 확실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지 여기에 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성이라는 부분도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인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제재로 해결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다
공단에서 가져가 하는 거는 너무 이게 당위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쨌든 상담사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상담을 못하고 있고 또 노동 환경이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자, 직고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조금 입장을 얘기해 주셨고요. 전혜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 업무를 공공 분야에 근무할 때 해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지금 공공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있는 상태이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을 공공국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계속 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노조의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는 이미 직영화가 완료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라는 네. 건의는 정부에서 큰 약속한 방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공공이라는 부분이 효율성을 측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있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민원 담당 공무원이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냐 안 처리하냐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민간에 비해서 공공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효율성도 중시하지만 공공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노인분들이 민원을 넣는데 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따지기 어려운 여러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건강보험공단에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강조하는 점도 아마 이게 단순히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니라 그 건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특히 노인층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해주고 이해시켜주고 할 때 있어서는 양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렇죠. 위탁업체가 하다 보니 자꾸 민간에서 하는 방식에 양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좀 못해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들어야 된다고 보고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직영화 문제를 놓고 사무 논의 협의회가 꾸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있다는 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갈등이 더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회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그 안에서. 대해서 이 네 가지 방식 여러 가지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이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 인건비 비중이 공공에서 어느 정도 거기도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하는 한계가 또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어요. 제도적인 문제도. 또 더 덧붙여 주실 얘기가 더 있으신지. 그 인건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각 공공기관의 재정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건보 지금 얘기 나왔는데 예. 마사회 같이 수익이 좋은 공기업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그냥 일률적으로 공기업에 뭐 정규직화 해가지고는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그 인국공 사태에서 지금 노량진에서 몇 년 동안 젊음을 투자해서 그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이 느끼는 박탈감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패널로 나오는데 이 패널을 어떤 생계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패널이라는 건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부 내가 여기 평론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는 모두 KBS 직원화 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들어줄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떤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한다던가 본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형평, 재정의 문제를 다 같이 봐야지 그냥 이렇게 무조건 직고용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는 좀 건보공단 정부 입장에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이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공단 자체가. 원래 공기업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마사회랑 비교한다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인천국제공항이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그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안전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네네. 인원 문제도 발생하고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또 언론에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규직화 시켜서 이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 이탈도 많고 또 공항이라는 곳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또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어요. 기록을 쭉 찾아보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최근에 사실은 코로나19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집회가 되거나 파업이 되다 보니 국민 여론이 굉장히 싸늘하다는 것을 이분들도 알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투쟁의 방식, 민주노총 했던 방식은 조금 더 지역사회 반발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한번 내부에서 좀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그러나 그 투쟁 방식과 별도로 왜 이 비정규직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지를 외부만 보지 말고 내부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분들이 지금 업무상에 있어서의 굉장히 뭐 힘든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뭐 협의회라든가 정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공무원 공기업이 수익을 내는 집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재정 상태랑 상관없이 그럼 모든 국민들을 공무원화, 뭐 공기업의 정규직을 시켜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이 노동의 형태는 공기업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노동의 형태를 뭐 대체근로제 도입이라든가 아니면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무조건 정규직을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는 마치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것 같이 어떤 정치 이념화시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아까 패널 말씀을 하셔서 저도 페달이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패널들이 국민의 뭐 건강이라든가 안전 관련한 업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KBS하고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라든가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회보험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도화하자라는 논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다라는 것도 좀 보충해서 말씀을 그럴 드립니다. 거면 그냥 전부 공무원화 하시죠. 5천만 국민을.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형편에 맞게 그 어떤 그 기업 개별의 상황에서 맞춰서 그것도까지도 들여다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전지현 변호사께서는 얘기해 주신 거고 전혜연 교수께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그 노동의 형태랑 그것이 공공성을 또 가질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근본적인 시각을 또 저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는 중에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지 않을까 하는 저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오늘 이제 국민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직고용 문제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